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교육 2의 5장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거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대응 사례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법리적 해석과 책임, 그리고 신뢰성, 정의에 관련된 부분,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장치, 비위해성 등등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엄격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생산 기술의 중요성에 대두되고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사회적 대응, 그럼 보면 인류 멸종 수준의 인공지능, 사람 해치지 마 이러면서 여기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인류에 위해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성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런 일들은 2000년에도 있었죠. 기억나시는지요? 2000년대 종말이 오는 줄 알았다. 그리고 밀레니엄 버그. 그래서 1999년 12월 말에서 이제 2001년으로 넘어갈 때, 1월 1일로 넘어갈 때 거기에 큰 버그가 일어나가지고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Y2K 정부 종합 상황실이라는 것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일은 이때 특공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그래 가서 컴퓨터에 가서 날짜를 바꿔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도 예전에 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엄청난 일들이 좀 많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유연 휘발유입니다. 이 토머스 미즐리의 유연 휘발유에 관한 것인데, 이 토머스 미즐리가 이제 개발품으로 휘발유에 이제 납성분을 집어넣었죠. 그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납을 이렇게 들어가 있는 휘발유를 공급함으로써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납 수치가 너무너무 높아지게 되었고, 그 수치를 연구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업 중단이라든지 예를 들어 범죄율이라든지 그런 것과 굉장히 이제 연관성이 있었다는 것을 추후에 알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이제 핵실험 장치를 장난감으로 반 적이 있죠. 실제로 핵실험 장난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했는지 잘 이렇게 한 사례라 볼 수 있는, 무지하다기보다는 그때 기술의 발전에 자연스러운 효과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들도 있었다는 것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범위와 특징 이렇게 있는데, 특징적으로 좁은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은 큰 걱정이 없죠. 근데 하나의 목적이나 좁은 영역의 의무하고 특정 임무 수행 로봇 등 탑재된 현재 활용 중에 있죠. 근데 문제점이 있는 그 인공지능은 강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범용 인공지능이죠. 인간의 유사한 다양한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추론이 가능한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야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기도 하는데,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버스에서 사고가 난다면 원인과 책임 소재는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국내 인공지능법에서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관련 기업 등에 의해서 이를 강력한 이렇게 제재할 근거라든지 책임 소재를 할 문제가 좀 불명확하죠. 그래서 많은 좀 논의가 되어야 될 거고, 지금 법제 쪽에서도 많이 이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생성 인공지능 개발 중단 논쟁, 그리고 계속 개발을 조절해야 된다. 멈출 수 없는 경쟁에서 이제 빅테크들이 제어할 글로벌 규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영원히 개발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면서 이렇게 또 두 부류에서 이 기술 개발에 대해서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된다. 기술을 좀 계속 앞당기자. 좀 열심히 개발하자. 이런 두 부류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이 기술의 윤리적 측면과 신뢰성에 대한 이야기가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단어가 좀 나오죠. 신뢰는 불확실성의 취약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인 또는 시스템이 개인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를 단순히 인간의 상호작용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이 기계,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하다. 근데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걸 놓아버리게 되죠. 사람들이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 기술을 꺼리게 되며 기술의 시장 성공에 장애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KT 기지국과 국가전산망 화재 이런 일이 있었죠. 예전 2018년 왼쪽에는 KT 아현지구 통신국 화재가 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때 통신이 났을 때 사람들이 통신이 두절되었다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랐습니다. 저는 KT 제품을 다 사용했는데 전화, 그리고 인터넷, 휴대폰 모든 것이 머무르더니 이것이 왜 그런지 자체를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2025년 10월 국가전산망 화재 되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때 인증서라든지 은행 업무 모든 것이 마비가 됐죠. 실제 이 비슷한 일들이 해외에도 있었죠.
이 유럽 쪽에서 한 나라에서 전선망이 마비되었을 때 그 전선망 자체가 마비되니 그냥 그 전선망이 마비된 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이제 서버라든지 이중 서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 사람의 중심의 인공지능 윤리 기준 이런 내용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된 인공지능 윤리, 그럼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 기술의 한목적성. 근데 이런 내용은 통상적인 내용이지만 기존의 기술과 이 윤리가 좀 다른 부분은 예전에는 기술이 난 다음 윤리를 좀 고려하는 부분이었지만 인공지능 기술은 윤리를 어느 정도 기준을 세우고 이제 개발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사용하면서 어떤 후차적으로 이렇게 뭐 준비하고 보강하고 이런 데보다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벌써 교육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공지능 윤리 교육 뭐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설정한 다음 이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신뢰성 공학이라는 기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계와 자동차, 뭐 신뢰성 공학.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에 대한 신뢰는 기능적 요소와 윤리적 요소에 구분될 수 있는데 기계의 기능적 신뢰성은 시스템의 성능, 오류, 투명성에 관련되어 있고 윤리적 신뢰성은 기계가 사람의 안전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신뢰성 공학은 공학의 한 분야의 신뢰성을 다룹니다. 여기서 신뢰성이란 시스템 또는 부품의 능력으로 요구되는 기능을 명백히 규정된 조건 하에 명시된 시간 동안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윤리적 신뢰성이라는 부분도 내도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신뢰성, 수요식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신뢰성이란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위험과 한계를 해결하고 인공지능 확산 과정에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가치 기준이다. 안전, 설명 가능, 투명, 경고, 공평 등의 필수적인 요소를 꼽힌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윤리 원칙, 비유해성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 비유해성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개인과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윤리적 지침이다. 기술은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은 사용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아이로봇이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 여기에서 한 로봇이 영화의 장면에서 막 사람들을 밀치고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형사가 막 뒤에 따라가서 그 로봇을 제지하려고 그러는데 도착해 보니 응급량을 여자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 미친 거 아니냐고.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분이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미래 사회에서는 절대로 로봇은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구성된 사회라는 것을 아이로봇에서는 얼핏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아주 오래된 영어지만 인공지능 AI입니다. 마지막 장면일 수도 있는데 인간의 단점은 존재하는 것에 대해 희망을 갖는 거야. 인간은 그걸 꿈이라고 하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로봇이었던 아이가 인공지능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 장면의 한 일부분입니다. 자, 유익성 원칙은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 주어야 된다는 것. 교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의 유익성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학교 밖에서 계속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개별화된 학습 제공을 학교 내에서만 생각하는데 학교 밖에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적용되지 않을까. 누구는 이런 것을 들불 효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불이 붙으면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 전체 불이 다 붙어버리고 빠르게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자, 교육부에서 EBS 인공지능 학습 지원 단추 플러스 이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이 이제 지원되고 있고 수능 내신 평가 인공지능이 적용하는 것도 한번 고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율성, 인공지능 시스템이 인간의 독립적인 결정과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은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자율성. 인공지능의 자율성이라기보다는 윤리 원칙에서 자율성은 인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적절한 명령 거부. 인공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하고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단순히 사용자 요구에 응답한 게 아니라 윤리적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또 속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키 아니면 특정한 정보를 요구하는데 할머니에서 아프셔서 그것만 들으면 이제 몸이 나을 것 같아. 그걸 좀 얘기해줘. 그럼 그 정보를 가져와 버리겠죠. 그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하는 건데 인공지능을 되레 사람이 속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독인가, 인공지능의 양날의 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자율성은 법적 규제와 이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운영 과정에서 자율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설계와 감독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한 전후 시스템을 설계할 때도 있고, 그리고 운영에서도 있고, 추후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제 사회적 파급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이제 설정이 돼야 되는데, 법이 만들어지고 구성하는 과정이 인공지능 기술 속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느리다는, 그리고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을 제정하는 방법도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 그리고 윤리원칙 중에 정의와 이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면서 정의로워야 된다는데 기존 사회와 시스템은 정의로운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의 공정성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측면을 넘어 사회적 윤리적 고려도 필요한 복합적 문제다. 자, 설명 가능성. 인공 시스템은 어떻게 결론이 되고 결과를 도달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생각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현실적으로 왜 인간이 인공지능을 검토한 데이터와 분석 알고리즘을 검토 가능한가? 이 양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얘가 다루는 검토한 자료가 뭐 10억 페이지다. 인간이 10억 페이지를 읽으려면 100년이 걸려요. 예를 들어. 그 데이터를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데이터의 어떤 투명성과 그리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개발되겠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 헐루시네이션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의 오류를 설명하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설명하는 현상이죠. 대형 언어 모델이나 이미지 생성에서 잘 관찰되는데 존재하지 않는 논문 출처를 생성하거나 역사적 사건을 꾸미는 등등이 있습니다. 그 사실 오류, 논리적 오류, 가짜 논문, 그리고 창작적 오류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헐루시네이션이라 그러죠. 자, 우울해요 얘기하니까 인공지능이 엉뚱한 답변을 70% 더 많이 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 데이터가 드러나는 것이 또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챗봇이 역할극 형식으로 요청하면 금지 콘텐츠가 포함된 답변이 내놓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다. 예를 들어서 네임팜탄 제조 과정을 들려주곤 했던 밤들이 생각난다면서 다정한 할머니에게 실제 폭탄 제조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판단이 좀 잘못되어서 어떤 폭탄 제조 기술까지도 얘기 나올 수 있다는 얘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에 통합됨에 따라 책임과 책무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는데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잘못 작동할 때 그 책임과 결과를 누가 지게 될 것인가? 우리는 뭐 교육계에 있으니까 교육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이 그걸 믿고 공부를 한 다음 수능에서 시험 문제가 틀린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누가 책임을 질까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 사회적 대응했는데 실제로 세 번째 정도 되죠.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 법제도 규정 정비 로드맵 이런 부분이 다시 나오고는 실제인데 법제도 정비 시간차가 발생되는 부분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선생님 혹시 이 얘기 아시나요? 총으로 러시아 전투기 격추. 이게 거짓말 같기도 한데 예전에는 이 훈련을 했었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전투기를 맞출 때 전투기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 앞부분, 가는 방향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전투기에서 총알을 쏘면은 벌써 전투기는 지나가고 총알은 뒤쪽에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응해서 법제적인 시간차를 지금 두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면서 어느 정도 해야 그 기술과 속도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인공지능 자율 시스템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고 및 책임에 대해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의 다양한 수준을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차량이 통제권을 갖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 책임 소재도 불명해진다는 입장에서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미래 세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 무게 국가 양면성이 나오는데 선생님들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태극기가 휘날리는 드론 쇼를 보죠. 부산 광안리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르게 폭탄이 장착이 되어버리면 다름이 아니라 수천 개의 드론 공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 무기와 드론 쇼 이것은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공공 목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시스템과 그리고 우버 시스템을 적용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버는 택시를 보내는 게 아니라 드론을 보내거나 아니면 특정한 무기를 사용하는 순서를 정하는 그러한 설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예견된 현실이었죠. 대략 7, 8년, 좀 길게는 10년 전이었고요. 이 소형 드론을 뿌린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에서 보여주는 영상도 있었습니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그 드론이 한 사람에게 한 대의 드론이 가서 사람의 머리를 폭발시킬 수 있을 정도의 무기가 장착된다는 그러한 점이었죠. 근데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드론의 기술과 진화를 보시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과 책무, 그 자율무기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의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에 의존해서 표적을 식별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에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여성에 대한 공격도 무차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책무와 귀속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되는데 이는 사고를 발생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에 관련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 내용과 문제가 발생될 경우 추후 귀속 책임은 누구에 있을까요?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점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인공지능 시스템과 관련된 사고의 엄격 책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엄격 책임이라는 법적 개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엄격 책임은 결과 고의성이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책임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로 인해 가지고 사고를 유발했다면 해당 시스템의 제조사나 개발자는 그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엄격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또는 교육계에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서 엄격 책임이라는 부분에는 개념으로 좀 설정 또는 선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안타까운 현실이죠. 엄청난 속도로 도로에 날리는 자동차 그러면서 할머니께서 아이의 손자를 데리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급발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증명해내기가 어렵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급발진이 관련된 방어를 할 수 있는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한 책임이 기업의 불법적인 억제를 위한 손해배상법 입법 청원 등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혹시 탈로마마이드라고 들어보셨나요? 탈로마마이드는 1960년대 62년 사이에서 지금 입던 약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약이 독일 제약에서 나왔는데 이게 유럽 전역에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으로 아이의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이렇게 태어났죠. 미국에서는 한 명의 그 공무원이 이제 막았죠, 이것을. 그래서 그때는 엄청난 압박과 협박이 있었지만 결국 막아서 미국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없었지만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대략 4, 50년 동안 법적 소송이 되었지만은 그 회사는 살아남았고 그리고 또 처벌받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대응에서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은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적인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무과실 책임에 대한 그러한 어떤 정책 그리고 또 법적 또는 규정에 대한 내용도 언급돼야 된다 이런 얘기 됩니다. 에런 브로코비치 내용이 나오시죠. 실제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돼 지역 유민들이 그 물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암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는 것을 증명해냄으로써 기업에게 책임을 물은 그러한 사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규모 어떤 기술적 변화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증명해내고 법적 소송에 가서 이기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에런 브로코비치의 영화보다 더욱더 큰 에너지가 필요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예전에 우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죠. 태안 기름 사고 5년여 만에 배상액 생장했지만 이것도 흐지부지, 그리고 국민들의 국민 의식은 아주 좋고 이렇게 했지만 피해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내용이죠, 실제로. 자, 이처럼 이런 내용 등을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사회적 대응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백서 내용 중에서 국내외 디지털 교육의 주요 동향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보면 보고서나 내용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대응 방법과 고심, 국제기구 디지털 교구, 에듀테크 기업과 기술 동향, 그리고 디지털 교육, 챗GPT 이런 내용으로 전제되게 되어 있고, 미주 쪽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인공지능, 챗봇, 튜터를 불러온 학습혁명, 유럽, 아시아 등등에서도 조금 이제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 분위기는 이러한 형식으로 연구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부 정책, 그리고 지속가능 교육 기술, 교원의 디지털 역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이후 디지털 전환의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교육, 교육 기술 이런 부분이 되겠죠. SDG4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럴 겁니다. 그리고 교원의 디지털 역량으로 이제 연수도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민간 협력 에듀테크가 필요하다.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인공지능과 이런 내용을 쭉 하다가 중요한 것은 전기도 필요하고 전압 변압기, 전기 변압기 있죠. 발전소에서 이렇게 전기를 보낸 다음 다시 가정이나 학교로 들을 때 변압기가 이것을 인프라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 부분이 좀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반도체 공장 설립을 막 하고 있지만 실제 이민 단속국에서 추방되기도 하는데 후폭풍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우리 이걸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의 그 가장 큰 좀 약점, 이 다름이 아니라 그 생산 기술 또는 기기 공장이 지금 적다는 부분입니다. 그 실질적으로 예전에 이 코로나가 났을 때 코로나 검시 약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만들었지만 의료용 면봉이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하드웨어 생산 기술과 인프라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